자,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어느 때보다 본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반복적으로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모르는 게 거의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내가 막 단체로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거는 뭐가 중요하고 이거는 뭐가 중요하고 이건 뭐가 어떻고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직접 읽고 나서 내가 여기에 모르는 부분이 있었네? 라고 하는 걸 찾는 게 아마 더 중요할 겁니다. 왜냐면 내가 얘기하는 것들은 다 공통적인 것들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자. 자, 그래서 오늘 쌤이 나눠준 거는 저기 서술형입니다. 여러분들 서술형 준비할 때 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이 서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교과서를 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각자 교과서를 좀 꺼내보세요. 어느 부분들을 쌤이 좀 살펴보면 되는지 얘기를 해줄 테니까. 자, 1단원에서 핵심적으로 물어보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작품이 지금 우리는 서로에게, 그 다음에 저기 빛의 고의 이렇게 들어갔는데 얘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교과서가 만들어진 이유, 이 단원에 이 작품이 들어가는 이유 뭔데요? 13페이지 보세요. 교과서 13페이지. 자, 이거 저기 교과서에 저기 필기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은 저기 프린트랑 같이 보면서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문학의 인식적 기능, 그 다음에 윤리적 기능, 그 다음에 미적 기능, 이렇게 세 가지죠. 자, 그래서 지금 요 1-1단원에 우리는 서로에게, 그 다음에 1-2단원에 이제 빛의 고의, 이 두 개에서 문학의 인식적 기능, 윤리적 기능, 미적 기능,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서술하라는 이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뒤로 넘어가가지고 본문을 다 알기 때문에 뒤에 있는 부분만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17페이지. 요거 3번 문제 있죠. 그 다음에 요거 4번 문제. 자, 요렇게 두 개가 이제 여기서 물어볼 만한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절반, 그러나 이만큼은 다른 입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왜? 아니, 저희는 이거 채우러 안 해가지고. 학습지 보면 학습지는 했지. 네. 이거 안 했을 리는 없거든. 이거를 교과서에 적혀 있다는 건, 누군가의 교과서에 적혀 있다는 건 교과서든 학습지든 무조건 했다는 거야. 알겠죠? 왜냐면 이게 시험범위 안 들어가면 애초에 학습 활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교과서로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프린트로 하는 선생님 표시만 해놓으세요. 알겠지? 그리고 나중에 네가 저기 프린트 혹시 프린트 없어요? 펜스 집에 있어. 표시만 해놓으세요. 알겠지? 표시만 해놓고 집에 가가지고 내가 이거 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국어 공부를 한다 치면 오늘 나눠준 것 좀 뭔가 두꺼워 보여도 별로 많이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반복적인 거 좀 물어볼 거기 때문에 서술형 이제 대비하는 거거든. 그래서 저거 하기 전에 간단하게 쌤이 표시해 준 부분들은 뭐 백지에다가 좀 정리를 해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면은 뭐 서술형은 충분히 좀 대비가 될 거라고 좀 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지금 문학의 인식적 기능, 그 다음에 미적 기능 이렇게 두 가지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프린트에 그게 왜 적혀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돼. 왜 적혀 있냐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여기 본문 뒤에 있는 학습 활동을 시험 범위에 넣고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쓰는 거거든. 알겠죠? 그래서 프린트에 뭔가를 쓰면은 그 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문학이 인식적 기능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일단 첫 번째 뭐부터 생각해야 되느냐? 절반이랑 다른 입장의 의미 생각해야 됩니다. 의미. 어떤 의미인지 이 시어가. 자, 그러면 절반이라는 시어는 어떤 거?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를 전달해 주죠. 자, 그 다음에 이만큼은 다른 입장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서로 다른 이제 독립된 개별적인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서로 다른 거야. 자, 그러면서 지금 화자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깨달은 바 라고 할 때 자, 소중하고 다정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뭐이기도 한 서로 다른 개별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 어떤 관계라도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 그래서 독립적인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뭔데? 인식이거든, 인식. 알겠죠? 자, 그래서 화자가 인식한 바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독자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독자가 느낄 수 있는 인식적 기능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 그 다음에 독자가 느낄 수 있는 인식적 기능을 쓰라 라고 하면 그냥 똑같이 쓰면 돼. 그냥 어차피 물어보는 건 똑같아요. 그냥 우리는 서로에게를 가지고 인식적 기능을 물어본다. 뭐 우리가 겪든 화자가 겪든 독자가 그냥 다 똑같이 이렇게 쓰면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문학의 인식적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작품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밑에 4번 문제가 바로 뭐냐면 문학의 미적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미적 기능이라고 하는 건 뭔데? 이 문학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요소인 거야. 그러면 이 작품은 현대시잖아. 시란 말이야. 자, 그러면 시를 더 시답게, 시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뭔데? 다양한 표현 방법인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다양한 표현 방법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라고 하는 구절을 반복했어. 그럼 구절을 반복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는 효과가 뭔데? 당연히 운율이겠지. 그 다음에 강조겠지.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거.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다. 이거 두 개야, 여러분들.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다가 일단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뭔데? 명사로 시행을 끝냈다. 자, 그러면 명사로 시행을 끝내는 건 어떤 효과를 주는데? 여운을 줍니다. 이것도 각각 따로 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여운을 남긴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죠. 자, 그래서 명사로 끝내서 여운을 남긴다.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설명하지 않는 게 어떤 비유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까? 은유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적으세요. 교과서 빈칸되어 있는 학생도 적어. 자, 은유를 사용했기 때문에 비유적 표현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뭘 하게 하는데? 담긴 의미를 생각하게 하죠. 이게 은유의 목적이야. 화자가 내가 이것을 다른 대상이 빗대었을 때 왜 빗대었는지를 얘기해주지 않는 것. 그거를 우리가 은유라고 합니다. 숨기는 거. 봐봐. 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아름다움이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만약에 물어보잖아. 그러면 뭐라고 쓰면 돼? 그냥 여기에 적혀있는 거 그대로 쓰면 돼요. 알겠죠? 느낀 부분 정확하게 그냥 그 구절 쓰면 되고요. 그 까닭이 무엇인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돼. 알겠죠? 이러해서 이제 감동이 느껴진다.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라고 하면 되겠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좀 넘어가가지고 앞으로 좀 넘어가서 6페이지 보면은 이런 것들 의미. 근데 의미는 물어볼 가능성이 매우 낮기는 하지만 아마 학교 시험에 좀 쉽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학교 선생님 개인적으로 내실까 싶기는 해. 고등학교 1학년 시험도 아니고 2학년 시험에서 갑자기 요거 그냥 밑줄 그어놓고 의미만 물어본다?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학교 선생님이 시험 좀 쉽게 냈으면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과소평가하는 거야. 수업하는데 맨날 딥시하고 있어. 이걸 물어봐도 모를 것 같아. 이러면 뭐
물어볼 수도 있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시호의 의미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공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잘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아, 18페이지 여기 넘어와 보세요. 자, 여기 위에 작품 예제는 어차피 작품 해석이니까 별 다른 거 없고요. 여기 두 번째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문학 표현이랑 작가 인식 있죠. 이런 것들이 뭘로 물어보게 되냐면 저기 객관식에서 선지로 가끔씩 이제 문장으로 바꿔가지고 다른 문장 조금 다른 문장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좀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학 작품을 이제 창작하고 그 다음에 독자가 읽는 과정에서 작가는 어떤 역할을 하고 독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원론적으로 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좀 이제 눈에 익혀놔요. 그러니까 아 이런 문장들이 교과서에 있었구나. 왜냐면 이런 거 이제 잘 안 보는데 학교에서 미출 듣고 놓고 선생님이 얘기도 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 또는 프린트에도 적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유심히 안 보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맞는 선지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알아두세요. 자, 다음. 자, 빛의 고비에서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 소설의 3요소인데 이 소설의 3요소를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이제 작품 안에 있는 요소로 나누면 주제 구성 문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요. 이제 소설의 구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자면 구성 안에서는 또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자, 그래서 뒤로 넘어와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 소설은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 요거 옆에 있는 날개 문제 있죠. 요거 날개 문제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 수업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여기다 답을 달아주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여기 답이다 라고 이제 표시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프린트에 적혀 빈칸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찾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날개 지문들이 대부분 다 선지로 나오거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이런 것들 살펴보면서 옆에 이렇게 이제 날개 문제에 있는 답들을 전부 다 직접 손으로 써보세요. 알겠죠? 자, 그것도 다 서술형 대입니다. 서술형은 보통 여기서 많이 물어보죠. 자, 다음 넘어가세요. 이런 것들이야 다. 안 돼 있네. 저기 뭐냐 스캔이 안 돼 있는데 저기 뭐냐 빛의 고비는 뒤에 학습활동 따로 표기 안 했어요. 했었어? 스캔이 안 돼 있네. 그럼 잠깐만 좀 봅시다. 응? 근데 이거 윤리적 기능은 비어져 있는데 너 혹시 프린트 했어요? 좀 쳐봐봐. 선생님 노란 물 있어가지고. 갔다 오세요. 빛의 고비 정리된 프린트 있어. 여기 적혀 있네요. 자, 요 프린트에 1페이지 있죠. 요 빛의 고비 프린트 1페이지에 보면 문학의 4번에 이제 문학의 윤리적 기능 있죠. 자, 그래서 이 문학의 윤리적 기능에서 밑에 보면은 빛의 고비를 통해서 타인에 대한 관심과 선행이 타인에게 삶의 위로를 전하기도 함을 깨달을 수 있음. 여기에 표시해 주세요. 별표. 지금 교과서만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29페이지에 보면은 그 저기 맨 밑에 문제 있죠. 그게 이제 문학의 인식적 기능, 그러니까 이 빛의 고위라고 하는 작품의 문학의 인식적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물어보는 거고, 그 바로 위에 보면은 제목의 의미 물어보는 거 있어요. 제목의 의미 물어보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두 부분 별표 쳐놓고 집에 가가지고 따로 이제 정리하면서 외워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특히나 또 좋은 게 만약에 학교에서 프린트로 했잖아? 그러면 여기 학습활동 다 비워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 하냐면 내가 다시 써봐.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단원 공부를 좀 하면 좋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165페이지 넘어갑시다. 165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날개 문제 물어보는 거. 자, 그 다음에 날개 문제 물어보면서 널리 인간은 이렇게 할 만하다라고 얘기했던 거. 요게 단군의 건국 이념이기도 합니다. 한인이 생각했던 거지만 나중에 단군이 이뤄낸 거죠. 단군이 이뤄낸 거. 그래서 널리 인간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이랑 연결이 되죠. 자, 그 다음 졸루족신한 넘어가고요. 요것도. 하늘나라에서 기른 동물 소. 그리고 소가 나오는 이유는 뭐야? 소가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 지아야? 네. 졸루족 신화에서 이 우벨리칸키가 하늘에서 수없이 많은 소를 키웠단 말이야. 길렀단 말이야. 왜 이 신화 이야기에서는 소가 나와요? 도대체 수업을 얼마나 안 들은 거야? 진짜. 네. 유목. 그렇지, 유목사회죠. 농경사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슨 신화? 농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슨 신화? 무슨 신화야? 단군 신화. 그 어디에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풍백, 우사, 운사 이 세 명의 신하를 데리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라는 점 때문에 농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운벨리칸기가 하늘에서 소를 많이 길렀던 이유는 뭐 때문이다? 당시에 이제 이 남아프리카 민족은 뭘 하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소를 키우면서 살던 이제 유목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뒤로 넘어가서요. 요거는 그 168페이지부터 가야겠다. 자, 정리하세요. 나중에. 자, 단군 신화에 나오는 전기적인 요소. 그 다음에 그 졸루족 신화에 나오는 전기적인 요소. 아마 여러분들한테 전기적인 요소만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고, 혹시 요 쑥과 마늘을 먹는 거 있잖아. 요거를 보고 혹시 금기 모티프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금기 모티프. 그 다음에 인간 중심 사회 얘기했었지. 학교에서. 했어요? 자, 인간 중심 사회. 자, 그러니까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인간이 됐고 범은 실패했단 말이야. 곰은 성공하고 범이 실패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함이 뭔데? 인간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야. 맞죠? 그러면 인내심 없는 인간은 뭔데? 사람도 아니라는 얘기지. 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내심이라고 하는 이 추상적 가치가 누구에게만 있다? 인간에게만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의 어떤 중심인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좀 담겨있죠. 그래서 이제 쑥과 마늘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통과 의례인 거야. 통과 의례고요. 곰과 범 입장에서는 금기야, 금기. 쑥과 마늘을 먹는 것 이외에 다른 거는 하면 안 되니까. 금기란 말이야. 그래서 그 금기를 지킨 존재, 인내하고 견뎌낸 존재는 뭐가 돼요? 사람이 되는 것이 성공하지. 그런데 범은 인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기를 깨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실패하고 인간이 되지 못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인간 중심의 어떤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부분들. 내가 이거 얘기 왜 하냐면 그냥 단순히 비현실적인 내용, 전기적인 내용만 찾으라고는 아마 안 물어볼 겁니다. 해당 전기적인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인간이라면 뭐가 중요하다? 인간이라면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이 담겨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데? 통과 의례를 이제 통과해가지고 신성한 존재로 이제 또는 정화된 존재로 태어남을 다시 태어남,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기 의미 정리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저기 좀 직접 써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물어보는 거 뭡니까?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입니다. 단원의 목표가 그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문학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 조류족 신화랑 단군 신화에서 어디에서 드러나? 자, 선민의식을 드러내는 거. 사실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지금 시대에서 되게 안 좋은 말입니다. 요즘 시대는 선민이야? 그럼 난 선민 아니야? 이게 가르는 거거든. 타인을 차별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때 당시에 건국 신화에서는 이런 선민의식을 기르는 게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왜 중요했어? 그래야지 이 국가가 신성하다, 이 국가가 정당하다라는 생각에 다른 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 나서 싸울 수 있는 거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선민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국가나 부족의 신성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단군 신화랑 조루족 신화는 모두 주인공이 어디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문학의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국가나 부족의 기원을 어디에 두는 거? 하늘에 두는 거. 이게 보편성이야. 공통점이죠. 반면 이 단군 신화에 드러난 한국 문학의 특수성은 뭐가 있냐?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걸고 인간 중심,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려는 건국 이념, 정신, 이런 것들은 이 고조선만 가지고 있는, 고조선이 특수하게 가지고 있는 이제 인식인 거야. 자, 그래서 이 현실 중심의 신화라는 점이죠. 그러면 그게 조루족 신화랑은 어떻게 이제 차별이 됩니까? 차이가 생깁니까? 조루족 신화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뭐가 중요해? 하늘이 중요해. 천상의 세계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단군이 태어나서 이 땅을 본인이 직접 다스리는, 그리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이제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인간으로 탄생한 단군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뭐다? 인간 중심의 사회를 그려내고 있다. 자, 그 다음 밑에도 보면은 자, 환웅이 인간 세상에 관심을 가졌고, 자, 그 다음에 인간 세상에 360여 일을 관장해서 현세는 지금 세상. 자, 그래서 복지와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보편성과 특수성으로 나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단군 신화에서 물어볼 만한 건 당연히 이 부분. 자, 다음 찬 기파란가. 여러분들 이거 혹시 학교에서 시험 얘기하면서 요거 찬 기파란가 현대어풀이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 하셨어? 안 나온대요. 확실해? 그러면 뭐도 할 줄 알아야 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 하면 좋냐면요, 저기 찬 기파란가 문제 같은 거 풀다 보면 문제집에 보면은 요거 필기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본문들만 나와 있잖아. 이거 보면서 뭐 하냐면 여러분들 교과서나 프린트에 필기되어 있는 거 그대로 좀 옮겨 적어보면서 여기에 있는 단어들 하나하나 다 이제 1대1로 대응시켜서 무슨 뜻인지 좀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아마 물어보면 요거 하나 물어볼 가능성 높은데, 자, 기파랑의 정신을 비유한 표현, 네 가지야. 이슬 밝힌 달, 그 다음에 물에 가른 물가,
모래 마른 물가. 그 다음에 기랑의 모습과 같은 숲을. 자, 그 다음에 잣나무 가지가 높아. 이렇게 네 가지. 근데 요거 이제 본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본문에 적혀 있는 단어 그대로 적어야겠지. 그렇죠? 중세국어 그대로. 또는 봐봐봐. 뭔가 보기에서 내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이게 뭘 제시를 해요. 이게 제시를 하는데 뭐 이런 거야. 혹시 여러분들 달이랑 잣나무 가지가 왜 기파랑의 정신을 상징하는지를 학교에서 얘기했어. 뭔가 우러러 봐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인데. 저는 이거 얘기했어요 학교에서. 달. 우러러 봐야 되는 대상. 그러면 잣나무 가지도 마찬가지야. 거기는 안 써져 있어? 근데 말은 하죠.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보기에서 예를 들어서 너 기파랑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 기파랑이 우러러 보아야 할 정도로 존경받아. 안 적어도 돼. 그냥 생각만 해. 어쩌고저쩌고 쭉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여기 이렇게 밑줄 쫙 그어놔. 기억. 예를 들어서 기억을 추론할 수 있는 시행을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시행을 쓰라고 했으니까 뭘 다 써야 돼? 요거 이슬 밝힌 다리. 그 다음에 아야 잣나무 가지가 높아. 해서 얘네들 전부 다 이제 적어줄 수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콕 집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다 적어줄 수 있게끔 여기에서 우리가 나오는 표현이라든지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각각 달, 물가, 숲을, 잣나무 가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기파랑의 정신을 이제 비유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아마 프린트에 적혀 있을 테니까 또는 이제 선생님 얘기를 하셨을 테니까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좀 써보면 됩니다. 아, 여기 있네. 잣나무 가지가 높아서 요거 세 가지 우러러 봐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눈에 덮여도 보인다는 거, 그 다음에 꺾이지 않는다는 거. 잠깐만, 이거 학교에서 얘기했어요? 세연아? 내가 얘기한 거지, 맞죠? 이거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중에서 학교에서 아마 요거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우러러 봐야 되는 대상. 왜냐면 밑에는 요렇게 하려면은 다른 것도 좀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만 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러러 봐야 되는 대상.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여기 176페이지에 밑에 한번 봅시다. 문학과 역사의 관계. 자, 그래서 지금 당대에 요구되었던 화랑의 모습, 요건 아마 보기로 이렇게 제시될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에 나온다면. 원래 화랑이요, 전쟁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무예나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했다고. 근데 이제 통일되고 나서는 사실은 무예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힘센 것도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용기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뭘 추구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거야?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흐름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 기파랑이 지금 존경받는 이유가 어찌됐건 간에 굉장히 순수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칭송받는 거잖아.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전부터의 정신보다는 주로 이제 드높은 기상이나 이제 고매한 인품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되었었고 반영이 되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형식적인 특징. 자, 그 다음에 여기 몇 표 3개. 이거 여러분들 직접 자기가 써보세요. 프린트에 적혀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건 안 적혀있을 리가 없거든.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78페이지. 자, 그래서
요거 두 작품 가지고 만약에 서술형을 물어본다 라고 하면 얘네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물어보는 서술형은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별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대신에 뭐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겠지.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을 건데 그 저기 뭐냐 내용 자체를 물어보는 서술형은 안 나올 거고 오늘은 서술형 얘기할 거니까 그러면 서술형은 뭐밖에 없다? 얘밖에 없습니다. 어즈버랑 아소디마. 자 얘는 고려가요라고 했어요. 고려가요. 그래서 쓰인 시대로 따지면 뭐랑 비슷해? 정석가랑 비슷한 겁니다. 알겠죠? 근데 정석가에는 이런 거 없잖아. 근데 여기엔 이런 게 있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인데? 아직 향가의 유행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형태인 거야. 향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지. 이해돼요? 향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고려가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요거 우리가 시조의 종장의 첫 음보 어즈버라고 하는 감탄사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향가가 유행했던 시기랑 시조가 유행했던 시기는 거의 한 8,900년 차이 나요. 1000년 가까이 차이 나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계승되고 있잖아. 이것이 바로 뭔데? 우리 한국 문학의 보편성이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한국 문학의 미안합니다. 한국 문학이라고 하면 특수성이라고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 한국 문학의 전통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향가가 한자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한다? 얘를 한국 문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야. 또는 향찰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향찰은 지금 우리 문자가 아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썼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 한국 문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세요. 이쪽 부분에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전부 상징입니다. 상징. 알겠죠? 자, 그래서 상징을 활용하여서 이제 대상의 인품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죠. 자, 그 다음에 향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쓰기 어려운 문자였단 말이야. 그래서 쓰기 어려운 문자였다 보니까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썼다? 귀족계층이나 아니면 승려들이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식인층이나 배운 사람들 아니고서는 이 문자를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향가는 거의 대부분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많이 썼던 글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는 고려가요랑 시조 가사에까지 이제 형태가 계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180페이지 쪽 정석가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요 그 1년 부분 있죠. 빙하도가 당금에 계십니다. 선왕성대 논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자, 요거는 서술형으로 좀 물어볼 만합니다. 자, 다음 요거 역설이랑 과장 사용되어 있는 거. 또 역시 물어볼 만합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너무 내용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서술형을 좀 대비하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181페이지 마지막 면. 요거는 사실 내용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워. 자, 요거는요 여러 가지 유형 물어볼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서경별국이랑 같이 엮어서 물어볼 만한 거. 서경별국. 자, 그러면 서경별국의 이전과 유사하다는 점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당시에 유행하던 구절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표현법입니다. 표현법. 여기에는 어떤 표현법이 사용되어 있을까요? 일단은 비유 사용되어 있습니다. 끝. 이런 것들. 바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설의법이 있습니다. 그치리가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끊어지겠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대구적 구성. 요거는 대구적 구성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들 끊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년을 외로이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대구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표현법이랑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왜 이 구절이 쓰였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물어볼 만합니다. 자, 다음 뒤로 넘어가서요. 요거 표현상의 특징 중에 저기 뭐냐 불가능한 상황 설정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볼 만하죠. 근데 이건 사실 좀 단순하긴 해. 그리고 그 다음은 요거 고려가요의 갈래적 특징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쌤이랑 이제 수업하면서 필기를 좀 했었죠. 분연체의 특징이 드러난다. 사문보의 유격을 가지고 있다. 후렴구가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흥을 돋우거나 리듬을 맞추는 어구인 조음구 또는 여음구가 사용된다.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사랑이나 이별을 노래한 작품이 많다. 그래서 고려가요를 뭐라고 부른다? 이것 때문에 고려 소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소교가 뭔데? 속된 이야기란 뜻이야. 속된 노래란 뜻이야. 속된 노래가 뭔데? 사랑 얘기하는 좀 남사시럽은 이야기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대로 따지면은 노래인데 좀 이제 19금 노래인 거지. 뭐 그런 거. 좀 남사시럽은 그런 걸 막 노래로 부르고 그래. 그때 당시엔 그랬다고. 사실 담겨있는 내용 보면 뭐 별것도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좀 지체 높은 양반들, 귀족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사랑 이야기 하는 거 이런 거는 되게 신분이 낮거나 뭐 이런 사람들만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속된 노래다라고 해서 소교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태평성대에 대한 송축, 임금에 대한 송축. 이거는 이제 뭐랑 연결된다고? 궁중가요로 쓰였던 흔적이랑 연결된다고 했죠. 방금 얘기했던 거 여기 그대로 나오네. 아까 쌤이 1년은 많이 물어볼 만하다고 했죠. 자, 그래서 정석가는 되게 특이한 게 1년 물어볼 만하고요. 마지막 년 물어볼 만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건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표현법 물어볼 만하죠. 자, 그래서 그거 말고는 이제 정석가는 물어볼 게 없습니다. 요건 마지막 년이죠. 마지막 년. 자, 하나만 얘기합시다. 이거 진짜 치사기 이런 건 안 물어볼 것 같긴 한데 요거 읽는 방법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거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돼? 자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내용 파악하려면 요 앞에 요 6글자 날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이거야. 얘네 반복이거든. 그래서 얘네는 음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알겠죠? 얘 빼고 해서 사문보야.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끊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알겠죠? 천년을 외로이 살아갔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혹시나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은근슬쩍 학교 선생님이 선지에 뭘 넣어놓냐면 얘는 사문보의 율격을 지키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슬쩍 넣어놓긴 하는데 이거 사문보입니다. 사문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위 두어렁성 다인들이 요게 이제 후렴구죠. 자, 그 다음에 화자의 강한 의지를 역설과 반어적 표현으로. 자, 다음 넘어갑시다.
이번에는 유충열전이죠. 유충열전은 조금 이따가 쌤이랑 본문 다시 한번 좀 더 보기는 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특징 요거 고전소설의 특징 중에서 뭐가 있는 거 서술자가 이야기 속에 개입해가지고 내용을 전달하는 부분이 있는 거. 페이지가 206페이지. 자, 그러면 서술자가 개입해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효과는 뭘까요? 서술자가 개입해서 우리에게 주는 효과. 서술자가 이 이야기를 전달함에 있어서 우리가 독자 입장에서 꼭 이야기를 서술자가 전달한 그대로만 받아들이진 않는단 말이야. 다른 방식의 해석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는 한다고. 그런데 이런 편집자적 논평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딱 서술자가 바라보고 서술자가 생각한 대로만 독자가 생각하게 합니다. 다른 생각을 아저씨 앞에 보세요. 자,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뭐가 똑같으냐? 이런 것들은 서술자의 관점과 독자의 관점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다른 해석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게 이 서술자의 개입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봐봐. 이렇듯 좋은 징조가 있으니 귀한 자식이 없겠는가 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유충열을 무슨 뭐라고 생각해야 돼? 귀한 자식이라고 생각해야 돼. 왜? 귀한 자식이 없겠는가 하고 나서 유충열이 태어났으니까. 맞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의도가 있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물어볼 만한 거 요거 영웅 일대기 조구성. 그러니까 서술형은 기본적으로 단원의 목표와 관련된 것들을 물어보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뒤로 그냥 쭉 넘어가서 여기 옆에 있는 요거 날개 문제 있으면 중요하다고 지금 몇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조. 아, 이것도 씨 학습 활동이 안 나와 있네. 자, 뒤로 넘어가서 학습 활동 잠깐만 쭉 볼게요. 스캔 다시. 자, 그래서 교과서로 봤을 때 영웅 일대기적 구조 저기 뭐냐 211페이지에 영웅 일대기적 구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212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212페이지. 자, 이 212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이제 뭐랑 연결해가지고 물어보냐면 시대 상황이랑 연결해가지고 물어보거든요. 자, 그래서 밑에 당시에 이제 시대 상황, 그 다음에 창작 의도 적혀 있는 부분 있죠. 초록색, 주황색으로 나눠져 있는 거. 자, 거기에 플러스 그 밑에 문제 별표에서요. 그 일제시대 때 이 작품이 크게 유행했던 거. 왜 그럴까요? 이제 병자호란도요. 국가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던 때인 거야. 맞죠? 자, 병자호란도 국가가 치욕스러운 일을 당한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근현대사에서 또 치욕스러운 일을 당한 때가 언제야? 요 일제시대 때야. 맞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연결해가지고 당시 이제 이런 유충열전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에게 국권을 비탈당한 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심리적으로 좀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우리 민족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녹아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일제시대 때 유행했던 이유. 아마 물어보면은 같이 연결해서 물어볼 거야. 학습활동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아마 저기 적었던 거 프린트에도 나와있죠.
일제 관련된 이야기 프린트 혹시 있어 없어? 그러니까 창작 그 당시 시대 상황이랑 창작 의도 연결해가지고 일제 시대 때 이게 왜 각광받았는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있는데 남자랑 아 병자호란밖에 없어. 오케이 그러면 얘는 빼도 되겠네. 오케이. 그럼 요거까지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제 당시 시대 상황이랑 그 다음에 창작 의도 요거까지.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시작할게요.